어렸을 때 아빠는 장난감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다. 장난감이란 건 묘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아이를 위한 것이지만 어른이 만드는 것. 아이이면서 어른인 것. 하일권 작가의 웹툰 안나라 수마나라에 등장하는 독백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주인공 윤아이는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이와 어른이라는 생의 단계에 대해 다양한 감정과 이해의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성큼 어른이 되어버렸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어른이 되어라, 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라 말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어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그리고 꼭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현실의 무게를 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장난감을 안고 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도 신기하고 화려한 마술과 같은 신기루를 꿈꾸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어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 어른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곁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성중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성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중 작가님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08년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작품집으로 개그맨, 국경시장, 이슬라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젊은 작가상, 2018년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하신 바 있고 최근에 소설집 에디 혹은 애슐리를 출간하셨습니다. 작품집 내시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무척 한가합니다. 어째서? 그 책도 네. 그 책 나름의 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책 팔자가 조금 사나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출간을 연기를 조금 거예요? 했다가 약간 연기를 했다가 나왔는데 항상 뭔가 한국 문학에 큰일이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책을 내곤 합니다. 5년 전에 국경시장 낼 때도 좀 동일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표절 파문이 있었고.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웃픈 이야기인데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이제는 있게 됐는데 저와 같은 이 출간 사이클을 가진 시인과 소설가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책을 내니까 5년 전에 뉴스에 한국 문학이 나오고 5년 만에 또 뉴스에 한국 문학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읽고 쓰고 이렇게 책을 꾸리는 작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소설집 속의 인물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네. 굉장히 바쁘고 되게 개구지게 살고 있는데 그러셨구나. 그러면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공식적인 첫 행사라고. 네, 맞습니다. 예, 책 나오고 공식적으로 바깥의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저희는 시간이 너무 짧고 해가지고 저는 약간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신 에디 혹은 애슐리란 책을 딱 펼치면 목차를 딱 보면 그 외국인의 예. 이름이 쭉 목차의 제목으로 나와요. 뭐 에디 혹은 애슐리, 레오니, 돈 사파테로, 마델 이렇게 국경시장이라는 책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의 하수부드로 유명한 작가님의 상상력의 원천과 혹시 외국의 여러 인물들과 네. 이런 게 연관이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이라는 느낌보다 이국이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게 있냐면 그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천일야화, 뭐 신밧드의 모험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 이야기들의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상상을 할 때 그 무대가 저랑 가까운 곳보다는 저하고 먼 곳,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래서 그 인물을 둘러싼 환경도 제가 상상해서 만들고 모든 것을 좀 먼 거리에서 거리를 놓고 상상을 하는 것이 저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이라는 사실 영어도 못하고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국은 제가 거니러운 이국은 주로 책 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왔던 어린 시절부터 뭐 신밧드의 모험부터 시작해서 읽어왔던 여러 이야기 속의 공간들이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 인물들 이름 같은 거 지으실 때는 네.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주로 책에서 이거 전화번호 뭐 옛날 사람들이 후루룩 보면서 장명을 하듯이 저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딸이 7살인데 네. 이제 동화책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저한테 독서 이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름들을 모아요. 이렇게 한두 개씩 예쁜 이름들을 좀 모아놓고 사실 제가 이름을 잘 못 짓고 제목을 잘 못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연필로 열심히 노트를 해놓습니다. 그 작가님 소설 읽을 때마다 저는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진짜 재밌게 신나서 쓰시는 장면이 가끔 그려질 때가 있어서 방금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 김성중 작가님은 자유롭고 개성적인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번 작품집에서는 상상력과 더불어서 매 소설마다 화자에게 꼭 맞는 목소리를 찾아서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치는 특히 저는 레오니 같은 소설에서 그런 면을 많이 느꼈는데 성별, 국적, 성격도 다른 캐릭터를 맞춤형으로 구현해내는 솜씨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캐릭터를 구상하고 만들어낼 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작가님만의? 그게 제가 그 친구들을 생각한다기보다 그 제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저를 호출해내는 방식이 제각각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해마 편도체라는 소설을 쓸 때는 제가 그 중고 거래를 해봤어요. 그 문제가 된 책, 그 콜린 윌슨의 책을 정말 그 앞부분은 제 얘기고 정말 8만 원. 책이 절판된 책을 구해보려고 10,000원만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거래를 한번 성사해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노인과 소녀는 없죠. 그런데 그 책을 이제 거래를 할 때 둘러싸면서 누구와 만나서 책을 주고받으면 제일 재밌을까? 이렇게 중간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돈 사파토레의 모험 같은 경우는 나무 추적자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이탈리아의 번역원 행사를 갔었는데 저를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행사가 끝나고 또 그 선생님이 이제 시에나에 살고 계신데 놀러 갔죠. 제가 이제 이 오지랖과 부친성으로 선생님 계신 도시에 놀러 가서 시에나에서 한 5일 정도 머물면서 가족들 이제 선생님 남편 뭐 시동생 다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넷이서 마지막으로 와인을 먹으러 이렇게 가는 자리에서 번역에서 그 깨에 고소하다라는 말이 이탈리아어로 번역할 말이 없다. 그 얘기 듣고 너무 재밌어서 그 와인을 마시면서 아주 유서 깊은 와인을 마시면서 그 맥도날드 빵에 붙어 있는 깨 이야기가 진짜 나왔고 그래서 정말로 이야기 릴레이 같은 걸 해봤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문장 얘기하고 이렇게 넷이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소설가니까 살짝 이렇게 그 살을 잘 붙여갖고 뭐 깨를 심었는데 자랐어요. 뭘까요? 뭐 나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굴러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나무가 움직였어요. 근데 훔쳐갔어요. 뭘 훔쳐갔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4명이 막 누구는 사진, 누구는 편지 뭐 이런 얘기. 그거를 메모를 해갖고 와서 이제 소설을 썼더니 이야기가 당연히 정말 지미냐노라는 도시도 갔었었고 그래서 얘기 자체는 고 와인 마시면서 했던 그게 소스가 되고 뭐 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야기의 어떤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인공이 누가 제일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죠. 마젤 같은 것도 제 딸이 이제 아까 어리다 보니까 계속 도서관 같은 데서 아이들 책 읽다가 떠오르는 어떤 그 이야기들 가지고 얘기를 엮어 나갈 때 이제 주인공이 누가 될까 이거를 캐스팅 비슷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얘기 조금 길어요. 네. 저는 이야기가 이렇게 뻥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주인공이 그러니까 누가 이걸 들려줄 것인가 혹은 누가 이걸 통과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얘기를 아예 이야기가 아무리 많아도 한 걸음도 출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주인공 캐스팅을 놓고 난항을 겪거나 심지어는 오디션 비슷하게 혼자서 이 친구도 해보고 이 친구도 해보고 그래서 뭐 중반부까지 소설을 써봤는데 주인공이 바뀐 경우 잔인한 거죠. 예, 그 앞부분을 버리고 이제 다른 주인공을 데려다가 써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년쯤 이제 소설을 써서 느는 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늘었다면 이제 그 잔인한 서바이벌 오디션은 버리지 않고 이야기 전 단계 이제 쓰기 전 단계에서 그래도 주인공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서 이야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잔인하다는 게 작가에게 잔인한 거 아닌가요? 다시 써야 되는데. 근데 진영 씨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다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항의할 수 있죠. 저한테. 나한테 온갖 고생을 다 시켜놓고 결국은 한 줄도 안 나가고 그런 원성을 꿈에서 듣습니다. 저 지금 되게 창작강의 들은 기분이에요. 그랬어요? 네, 뭐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창작강의를 하나 들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작품집 표제작이기도 한 에디 호근 애슐리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젠더는 슈트다라는 화자의 생각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 화자가 소설 속에서 정말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여러 젠더를 횡단하는데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화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어디에서 어디론가 건너가는 중 그 자체가 자신의 젠더처럼 느껴진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작품을 쓰시게 된 배경과 제목으로 삼으신 계기 뭐 이런 거 네.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 소설 쓰게 된 계기는 지금 진영 씨랑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퀴어 테마 소설집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퀴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한 편 쓸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그때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인물이 그 이슬라라는 중편 소설에서 등장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이것도 저한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다른 소설에 이제 잠깐 등장했던 조연이 또 다른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원 소설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뭐 약간의 겹침은 있어요. 그렇지만 독자적인 자기 이제 인생을 걸어가는 경험을 처음 해보아서 좀 신기했는데 그런데 저한테 이제 에디 호근 애슐리라는 이 제목에서 에디와 애슐리보다 호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을 표지를 이제 만들 때 우리 편집자하고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호근이가 제일 중요하대요. 호근 했더니 한국 이름 호근. 예, 농담입니다. 아무튼 호근이 같다 이러면서 호근이가 제일 중요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단편이다 보니까 이제 전 좀 아쉬워요. 이 단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긴 글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인물을 어둡거나 고통스럽게 그리지 않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불충분한 게 있지 않은가 등등등등 당사자분들이 독서를 하셨을 때 어떨까 하는 염려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불충분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용기를 냈던 저한테 좀 용기였는데 용기를 냈던 것이 이 인물이 결국은 또 저의 어떤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론가 건너가는 도중 인 거는 그건 저 자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에디 혹은 애슐리의 수트를 잠깐 입었던 거 아닌가 이 글을 쓰는 동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라는 점이 퀴어들의 가장 도드라지는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또 인간들이 가장 우리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퀘스천 마크를 갖는 것이 앞으로는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작품집 뒤편에 구병모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성중 소설가님이 보여주는 허구의 카드는 허공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의 강력한 점착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점착면이라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답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작가님께서 작가의 말에 쓰신 것처럼 현실의 중력과 상상력의 부력 사이에서 잘 거닐 수 있는 어떤 작가님만의 상상과 지필의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현실의 중력에 짜부라지고 상상력의 부력이 모자라갖고 지면에서 더 떠야 되는데 안 떠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아마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거닐지는 사실 못하는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제가 이제 가만히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한테 3번 놀란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30살 넘어서 제가 갑자기 소설을 쓸 줄 알게 된 거. 갑자기? 네, 첫 소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전까지 소설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쓰다 말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 이런 메모는 많았지만 저는 첫 소설 쓰고 소설을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내가 소설을 쓸 수 있게 되었네 라는 게 첫 번째 놀란 거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언젠가 내가 글을 쓰게 되면 이러이러한 글을 쓰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맨 환상소설. 그것도 저한테 두 번째로 굉장히 신기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하도 이렇게 리얼리즘 문학회 이런 거 하면서 공부도 이쪽으로 많이 했고 이래서 되게 뜨겁고 막 참여적인 이런 소설 쓸 줄 알았고 정상인 같은 소설은 데뷔 초반에 가볍게 지나가고 더 단단한 소설을 아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머리에서 꽃이 피는 얘기라든지 별 황당한 이야기들이 쫙쫙쫙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때 놀랐어요. 그 세계가 저한테 친숙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이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소설집 묶으면서 세 번째로 놀란 건 이야기의 절반이 사실적인 소설이어서 드디어 내가 땅에 발을 붙였네? 이러면서 나한테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래서 또 놀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혹은 세계인 것 같아요.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변화하는 예.
근데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항상 많이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등단도 좀 늦은 편이었고 34세 했었고 결혼과 뭐 출산도 뭐 거의 40 다 돼서 늦었고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피드가 항상 조금 많이 느린 편이어서 저 자신을 헤아리는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정상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번에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국경시장 때 글 쓸 때 같았으면 이야기거리로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한 20년쯤 지나서 대학교 때 책을 딱 보니까 그 막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책에 지우개가루가 정말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지우개가루. 20년째 붙어 있는데 와 이건 안 쓰고는 못 베기겠는 그 변증법 계단 나선형 계단에 20년째 붙어 있는 지우개가루를 딱 보는 순간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소설처럼 와닿았어요. 참 신기했어요. 환상적인 그것도. 소설을 계속 쓰시다가 네. 그러니까 저는 환상이랑 현실이랑 그다지 구분이 저한테는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다음 소설은 이게 될 거야라고 예감하게 되는 그 시즌에 가장 재밌어 보이는 이야기거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짠 돼가지고 다음번 소설로 이제 지필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니었을 것이 지금은 이제 변화해 가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현실의 중력, 상상력의 부력 이런 건 약간 카피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섞여 있죠. 다 그렇죠. 섞여 있고 중요한 것은 실감이죠. 맞아. 어떤 실감이 오느냐, 그 실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인 거지. 표피가 뭐 아주 재현적인 서사다 아니면 아주 환상적인 서사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글 쓰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자기를 들여다보아서 사후 발견 형식으로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저처럼 느리게 책을 다 묻고 나서야 하고 이제 뒤늦게 발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이나 현실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정보죠. 내 안에 그렇죠. 뭐가 들어있는가 이런 게. 수트를 갈아입는다는 표현이 또 네. 지금 또 떠오르네요. 예. 네, 작품을 쓰실 때마다.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는 변함없고 수트를 네. 갈아입듯이. 예, 맞아요. 나라는 존재는 안에서 되게 유동하고 액체처럼 출렁거리고 그다음에 외부가 안으로 삼탑돼서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수트가 예를 들어 금속성이냐 양파망이냐 이건 천지차이고 근데 전 수트가 또 중요해요. 그쵸? 저한테는. 네, 신체에도 참 중요하고. 그렇죠. 작가님 네. 작가의 말에 네. 쓰시기를 이번 작품집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고 나서 무척 무겁고 우울했다라고 네. 하시면서 중년이 된 나이,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닥친 두 번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지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번 작품집 겪으면서? 저한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우선 이제 인생이 들이닥쳤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웃으면서 할게요. 제가 체감은 어떠냐면요. 국경시장까지 첫 책과 개그맨과 국경시장 두 번째 책까지가 저의 유년 시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책을 묶으면서는 어떠냐면 이게 청소년기 소설 같아서 질풍노도에 그 변화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호르몬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시기처럼 불안하고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시기로서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그게 늦은 나이에 뭐 출산하고 육아하고 이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좀 오래되었네? 요 정도의 체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뭐 대출금이 있고 중고차지만 이게 차도 하나 있고 뭔가 이렇게 인생의 복판에 내가 탁 있는 느낌이 어느 순간 실감이 확 나면서 저한테 있는
뭐 책임져야 할 것들 그리고 저의 의무들 이런 것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때 책 속의 인물이 된 것 같았어요. 혹은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읽었던 문학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인생? 인생 그 두 글자가 막 띠로링 하고 왔는데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단어는 달지 않잖아요. 그치. 예, 인생을 누가 단맛이라 그래요. 그치. 인생은 쓴맛. 넓고. 네. 쉬고 이런 거죠. 그래서 꼭 다사다난하지 않더라도 뭐 비교적 무탈하게 살아왔어도 아마도 제가 어느 오후에 저한테 확 내리꽂혔던 그 순간처럼 인생이란 단어가 내리꽂혔던 순간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친구는 조금 불우하면 20대에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아예 10대면 너무 슬플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원치 않는 조건에 붙들리지만 짊어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었나? 내 삶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이 이제 슬슬 들여다 보이고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생겨나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요컨대 아주 산문적인 나이에 이르렀어요. 이제 시적인 순간은 그러니까 30대까지만 해도 더 사고를 칠 수 있을 것 같고 버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고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지금 사고 쳤다간 안 될 것 같고 말하자면 유속이 느려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뿐 아니라 제 친구들, 동갑내기 제 친구들의 삶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유속이 좀 느려지다가 어떤 물구비가 있어서 거기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다가 친구들이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막 제임스 설터나 앨리스 몰러나 뭐 등등등등 이제 작가들이 써줬던 트레버나 이런 사람들의 글 속에 보이는 인물과 겹쳐지면서 와 인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소설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삶이었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죠. 이거네, 바로 이거였네 하면서 실감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장을 썼던 거 아니에요. 불안하긴 해요, 많이. 근데 작가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 표제작 제목 에디 호건 애슐리가 이 소설집의 제목이 된 게 너무 적당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리얼리즘의 현실적인 소설도 있지만 이 에디 호건 애슐리 안에는 또 한상소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배꼽이 말을 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작가님처럼 한상소설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다면? 근데 저보다는 더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쓰시지 마시고 더 재밌고 더 세게 더 뻥을 더 쳐서 이렇게 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 소설을 써야지라기보다는요. 자기가 이제 궁굴리고 있는 세계를 좀 배경도 좀 달리 해보고 중력장도 좀 없애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쓴다 자체가 그래요. 환상뿐 아니라요. 소설을 쓰는 이야기 쓰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이게 창조주잼이죠. 맞아, 조물주잼. 맞아. 인물들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전 배경이란 말 쓰고 싶지 않고 환경이란 말 쓰고 싶어요. 배경은 너무 뒤에 걸개 그림 같은데 환경은 그 인물을 담고 있는 그 물 같아서 그 환경도 상상해 볼 수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지금이 이게 팬데믹 시대잖아요. 이야기가 엄청나게 아마 새로운 이야기들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실감을 많이 하죠. 맞아. 우리 모두 동일한 조건에 놓여보는 체험을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은데 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관념적이지 않고 생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구인 모두가 단일한 어떤 경험을 통과하고 있는 이 단측면이 아마 제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미래에 굉장히 재미난 글을 써줄 작가들이 우르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처럼 상상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총체적인 상상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이제 사실의 이야기가 됐던 환상의 이야기가 됐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관념적인 그냥 관념어만 줄줄이 있는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는 소설이 됐던 간에
모험을 하셔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얘기 중에 그 아주 보폭 큰 모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라나 하는 그런 모험이라는 걸 좀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험하십시오. 맞아요, 모험 최고. 작가의 말 맨 말미에 이렇게 쓰셨어요. 언젠가 제 우주선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독자분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어디로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전 당연히 화성입니다. 마르스. 네, 마르스. 제가 작년 겨울에 한 3개월 정도 살다 왔거든요. 물론 진짜 화성은 아니고 그 제가 막 게릴라식으로 장편 작업을 막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전에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 화성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의 배경이, 그러니까 그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인물 셋의 조합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단편을 하나 더 썼어요. 연작으로 이제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중편 300매 청탁이 왔는데 거기에다 이어서 화성. 또 연작으로 썼어요. 그래서 한 500매 정도 지금 화성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화성이죠. 무조건 여러분 모두 화성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 라이카, 저희 데이모스, 그리고 마야, 키나 뭐 애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네요. 그 화성 연작 소설. 네, 근데 제가 좀 두서없이 일을 해서 그 전에 이제 고치고 있는 장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가가 깔끔하지 못하고 피아노를 말하자면 치면 여러 피아노를 치는 셈인데 써놓고 출간을 못한 장편이 또 있어요. 아, 부자시다. 글부자. 아니에요. 다 그 뭐랄까 밀렸어요. 제가 이제 책들이 나오는 시점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써놓고 못 내었더니 야 글이 늙더라고요. 글이 걔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세상에 뱃속에서 늙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핏감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부 빼고 다 고쳐 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뭐 겨울에 여행을 갔다가 여행 전에 이제 화성은 이제 제가 장편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던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로 가서 먼저 그 장편 소설 고치던 거를 마저 고쳐서 내고 그 사이에 이제 물론 SF라고 하기엔 사이언스가 너무 없어 화성에. 그래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이러고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장편 작업들이 아마 주로 될 것 같아요. 화성도 마저 쓰고. 작가님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에디 호건 애슐리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네. 그러면 이제는 지금 만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볼 건데요. 어느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예, 저는 첫 번째 수록작인 레오니에서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김상중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묘한 바깥으로 나갔다 돌아오곤 합니다. 그 바깥에서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듯 우리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거인처럼 커버린 몸으로 부서진 알 속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다정한 친척들 속에 앉아있는 노란 원피스의 레오니. 나는 자꾸자꾸 불어납니다. 12살의 레오니, 22살의 레오니, 34의 레오니, 그리고 앞으로 만날 47과 75의 레오니까지. 나를 통과할 수많은 레오니들이 영원히 그리워하게 될 마닐라의 밤을 들여다봅니다. 그 밤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세상이 크다는 것, 그 커다란 세상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용기를 줍니다.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을 때에도 위안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가족 나무가 있는 이 식탁 밑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많은 나라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소설집을 묶고 나니까 제가 이번 소설집 원고 재교지를 쭉 보면서 발견했어요. 역시 뒤늦은 발견이죠. 쓸 때는 모르고 다 써놓고 쓴 단편들을 모아놓고 발견한 게 시간에 대한 감각이었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교정을 편집자랑 참 여러 번 봤던 게 시제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제 소설 안에서 뒤엉켜 있는 것들이 레오니에서도 나오고 뭐 다른 소설에서도 좀 많이 미래가 불쑥 현재로 들어온다거나 현재에서 미래에 대한 예감이 너무 강하게 들거나 아니면 현재에서 과거가 너무 세게 되돌아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실감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망연자실하죠. 그렇죠. 네, 2시간대에 걸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근데 저한테 요즘에 좀 지배적으로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제 인물들이 자꾸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할 때, 앓다 할 때 알게 되는데 이 책 내고 이제 처음으로 쓴 단편에서도 자꾸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안 좋았던 앤데 현재는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과거는 확실한 불행, 그리고 미래는 아마도 확실할 불행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되게 좋은데 이 친구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루처럼 보면서 이게 아주 좋은 현재가 왔을 때 미래로 가서 현재를 그리워하는 방식으로 밖에 현재를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슬퍼. 저도 조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순간이 오면은 벌써 그리워하는 준비부터 하고 있는 이런 체감이랄까?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 시간에 대한 것이 그 우리의 존재감이 아주 강하게 응집할 때 그때는 시간이 무화되고 있다. 현재나 과거, 미래가 다 섞여 있는 이 시간대에 대한 감각이 많이 있는 문장이어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네. 무엇에 푹 빠져 계신가요? 작가가 맛집이라든지 뭐 미드 이런 거 얘기해봐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저 책 가지고 왔는데 너무 고마워죠. 엉엉. 돌을 던져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루시아 벌린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루시아 벌린 소설 너무 좋아해서 그 루시아 벌린이 이제 그 내 인생은 열린 책이라는 책이 이번에 또 출간이 되면서 앞선 소설 2개랑 이렇게 2권을 보면은 루시아 벌린 소설 거의 다 보는 건데 그 상호간에 보이는 재미가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책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오징팡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인데 고독 깊은 곳이라는 책이 다 재미있는데 그중에 접는 도시라는 중편은 정말 재미있고 아니 제목부터가 도시를 접어버려 베이징을 접어가지고 1공간 2공간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작가가 이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SF에서 오히려 총체성이 가능하겠어. 이런 그러니까 이 작가의 경우는 그 다루고 있는 세계가 문명, 역사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 모험도 커요. 그래서 인물이 겪어야 할 모험의 사이즈도 크고 그거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SF인데 너무 사회적인 메타포가 넘치고 계급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익숙한데 그 글자로 된 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로 도시가 착착착 접혀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면 샥 변하는데 이거 글자 몇 개만 읽어도 인셉션 못지않게 마술이 확 홀릭하고 있죠. 멋지다. 강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이제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설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작비 전혀 안 들어. 그냥 맞아요. 도시가 접힌다면 접으면 돼. 몇 줄로 인물이 접히는 도시 사이에 끼기도 하고. 그렇죠. 돈이 안 들어. 자, 그러면 네, 진정하고. 네. 지금까지 신작 작품집 내신 김성중 작가님 모시고 정말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는데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뭐 하진 못한 말씀이시나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딱히. 그러면 제가 작별 인사 대신 김성중 작가님의 최애 여행지 베스트 3 꼽아주신다면. 글쎄요. 여행할 때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겨울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탈탈 털어갖고 중남미를 여행하고 왔는데 그래서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중에 좋았던 곳은 보카스 델 토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 그 파나마에 있는 다도해라고 할까요? 거기 바다 너무 예뻐요. 거기에 그 불가사리들이 정말 뚝뚝뚝뚝 그 아주 부드러운 모래에 있고 여러 종류의 파도를 만날 수 있고 예, 거기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그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어디를 가도 바다들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특히 다시 태어나면 내가 서핑을 하리라. 예, 서핑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나 멋있더군요. 그 파도 동굴 안에 싹 들어가서 면도날처럼 파도를 싹 가르는데 야, 그 고르게 그 매일 밀려오는 파도들을 보는 게 전 뭐 샴페인인가 이러면서 항상 일정하게 터지는 샴페인 뭐 이런 거 넣어서 이제 소설도 쓰고 막 이랬는데 어쨌건 좋은 곳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여행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디를 여행하시든지 그냥 그 여행지 말고 여행 팁으로는 지도를 딱 버리고 후각과 그다음에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헤매는 거. 감각만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될 수 있으면 간판도 보지 말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감각만 가지고 가는 게 외국 가서 이걸 해보면 더 재밌어요. 길이 발바닥에 붙어요. 그때부터가 여행 시작이에요. 공항에 내려서 여행 시작이 아니라 지도와 구글을 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본능적으로 가서 빵 냄새가 나서 가보니 빵집이 있네 하면 빵 한번 사 먹어보고 좀 파도 소리 들려서 내려가서 바닷가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야생동물 감각으로 한번 길이 발바닥에 붙는 그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지구 곳곳에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도 정말 멋진 네.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 빨리 약간 홈쇼핑 느낌. 코로나19가 얼른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정말 또 정신없이 얘기해서 오늘 밤에 부끄러울 것 같지만 네, 읽고 쓰는 인연은 기니 다음에 또 책으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중 작가님 보내드리고 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소설가와 시인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는 바로 게임입니다. 고민실 소설가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민실 소설가님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201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쓰나미 오는 날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계속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쓰다가 오셨어요? 네, 아침에 전 일요일 나가니까 네, 아침에 소설을 쓰고 그리고 출근을 하거든요. 맞아. 네. 맞아. 직장생활 하신다고 하셨죠? 네.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오늘은 게임이라는 취미로 모셨는데요. 게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뭐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이게 같은 말인가? 주로 어떤 게임을 즐겨 하시나요? 이게 약간 좀 플랫폼으로 보자면 모바일에서 주로 하는 편이고요. 이제 장르로 따지면 네. 퍼즐 게임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또 추억의 RPG 게임이 네. 이제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는 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 있는데 네. 그게 이번에 모바일화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름이 바람의 나라라고. 저 얘기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 광고 되게 많이 하던데. 아, 그렇구나. 네. 재미있던데요, 광고가. 네. 아는 또 게임이 나니까 갑자기 흥분을 해서. 언제부터 게임 좋아하셨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문방구에 가면 이제 100원 넣고 하는 오락기 네. 있잖아요. 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블루마블이라든가 뭐 주사위 게임 같은 보드 게임도 좋아하긴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컴퓨터로 해본 게임은 어떤 거였어요? PC로 한 거는 테트리스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286 컴퓨터 흑백 모니터 시절부터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정말 단순한 게임밖에 안 됐으니까. 예. 헥사 이런 거 생각나요. 그렇죠. 그런 네. 것. 저도 테트리스까지는 해봤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스태프분의 제보가 있었는데 알람을 맞춰두고 게임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누가 제보인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아예 그게 아마 부족 게임이었나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길드 대 길드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때까지 이동을 해야 하면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길드원이었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네, 알람을 네, 알람 맞춰놓고 했는데 저는 근데 원래 게임을 혼자 하는 편이거든요. 솔플 전문이라서 예, 그래서 그 같이 움직이는 게 조금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그만두기는 했어요. 그럼 보통 게임을 하시면 하루에 정해놓고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제가 조금 하는 게임은 좀 숙제처럼 하는 버릇이 있어서 네. 예,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예전에는 게임을 하면 네. 게임을 하는 시간이 휴식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체력이 딸리니까 숙제가 되어버렸어. 또 약간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좀 시간을 줄여야 되겠구나 싶긴 해요. 마치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듯이. 예. 네. 그게 딱이네요.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고민실 작가님의 게임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시작할게요. 게임이 잘 풀린 날은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다. No. 게임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다. Yes. 게임 속 캐릭터와 현실의 나를 동일시할 때가 있다. No. 신간 소설보다 새로 나온 게임이 더 궁금하다. No. 게임을 잘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한다. No. 정말 운동 같아요. 운동과 숙제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잘 풀린 날은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다라는 질문에 no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과 뭐 일상생활은 전혀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예. 게임의 승부에 컨디션 영향 전혀 안 받고. 네, 좀 재미로 하는 편이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임은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저 정말 좋은 친구 같은데요. 그러면 요즘은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우리는 듣고 자라잖아요. 게임 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이나 네. 선생님들이. 그럼 게임을 너무 오래 해서 혼난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게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주로 그때는 만화책 보지 말라고 많이 혼났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제대로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건 오히려 취업하고 나서 직장인이 되고 나서부터 였는데 이제 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잠깐 페인이 된 적이 있었죠. 페인이라 하면 어떤 상태였어요?
새벽 서너 시까지 하다가 2시간 자고 출근하고 예, 그때 한참 빠져있을 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출근을 하면 페인이 아닌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거니까. 와, 그래도 굉장히 몰입하셨었네요, 그때는. 예, 그때 그 게임은 예, 제 인생 게임 중에 하나라. 예. 그럼 그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셨어요? 체력이 네, 그러시구나. 작가님께서 게임을 해보니 얻게 된 것들 같은 거 있을까? 인생의 교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약간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참 쓸데없는 짓이다 싶은데 그래도 일단 즐겁고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RPG 게임이 이렇게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RPG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플레이하기 싫은데 그 스토리가 궁금해서 엔딩 보려고 한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소설에서도 캐릭터가 중요하듯이 게임에서도 캐릭터가 중요한겠죠? 네, 근데 좀 소설이랑 조금 다른 게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플레이하고 캐릭터가 이렇게 분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뭐 캐릭터 때문에 선택한다기보다는 플레이에 유리한 캐릭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네,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캐릭터가 좋다기보다 어떤 직업이 좋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그건 이제 RPG의 경우고 약간 서사 위주로 흘러가는 게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캐릭터가 이제 그 캐릭터한테 좀 이입하기 좋은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 캐릭터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디모라고 해서 네, 리듬 게임이 있어요. 이게 연주하면서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림자 캐릭터가 있어요. 그림자. 네,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그 세계에 어떤 소녀가 오는데 거기 이거 약간 스포일러인데 네, 소녀가 오는데 그 세계가 사실은 약간 생사의 경계에 있는 세계여가지고 결국엔 그 그림자가 그 소녀를 나중에 그 어떤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돌려보내요. 네, 그 장면이 결국은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여운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게임의 스토리가 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임도 퍼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또 어떤 게임이든지 스토리가 가미되는 순간 매력이 훨씬 많이 상승하고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 몰입할 것 그쵸? 같아요. 네. 2018년에 21세기 문학 겨울호에 실렸던 골든컵이라는 단편소설에도 게임 업체의 얘기가 등장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게임이라는 취미가 이야기를 구상할 때 또 문학적으로는 어떤 자극을 주나요? 그러니까 저는 꼭 게임 이야기를 써야지 해서 쓴다기보다 그냥 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게임이 제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편하게 좀 차용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삶의 중요한 일부인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휘둘린 시기가 있었죠. 지금 거기서 약간 한 발 떨어진? 네, 지금은 예, 그렇죠. 저에겐 야구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를 두기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정말 그 게임은 이기고 지는 승부의 세계고 문학은 뭐 이긴다기보다는 계속되는 실패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게임과 문학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장 큰 공통점이 간접 체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문학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하는데 같은 스토리인 경우도 글로 읽었을 때는 이게 뭐야 하는 것도 이게 게임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좀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간접 체험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게임도 결국에 하나의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특성상 사실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상업적으로 흐르기 쉽기는 한데
근데 이제 독립영화처럼 인디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게임들이 좀 있어요. 아, 게임에도 인디 게임이 예, 있어요? 있어요. 아, 정말 새로운 세계다. 거기는 자본이 좀 덜 들어간? 1인 게임도 좀 많은 편이고, 이렇게 좀 소자본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청각을 활용한 게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청각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 그런 게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게임에 대해 다룬 책이나 문학작품 혹은 작가님께서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을 소개해 주시고 좋아하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작품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제 작품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디곡의 충령절이라고 미발표 단편인데 네. 게임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고민실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플라스틱 그릇에 딱딱하고 가벼운 것들이 떨어져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를 가위로 툭툭 자르는 모양이었다. 뒷집에서는 설거지를 하는지 세찬 물줄기가 그릇에 부딪히며 쇳소리를 냈다. 윗집에서 아이가 칭얼거리고 할아버지가 역정을 부렸다. 제철을 잃은 귀뚜라미가 소리내어 울었다. 민욱이 둥근 눈으로 쳐다보았다. 언어를 모르는 노래처럼 민욱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고개만 계속 끄덕거렸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라는 리듬 게임에서 좀 소재를 좀 참고한 네. 글인데요. 그러니까 민욱이라는 캐릭터하고 이제 화자하고 서로 약간 입장이 너무 다른데 그걸 이제 게임을 매개체로 해서 소통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어요. 게임이라는 게 어떤 사용법만 알면 언어를 몰라도 사실은 이게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리듬 게임이면 더욱이나 음악이다 보니까 이걸 게임을 하나의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걸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게임이 소설이 이제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 말고 본격적인 게임 소설 같은 거 쓰실 계획 혹시 없으신가요? 이미 훌륭한 소설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네요. 네, 아직은 없으시구나. 게임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만큼 그 문학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거나 현실을 반영한 게임도 요즘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 문학에서 모티브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패러디한 게임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킬 앤 하이드하고 오페라의 유령을 스토리 어드벤처 형식으로라고 해갖고 약간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요. 또 그리고 그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독립운동가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만든 연해주 배경으로 한 무슨 게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따 체험 게임이 나왔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왕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왕따 체험 게임을 효과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글쎄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시도들은 좋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문학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그 반영한 게임도 해보신 게 있으세요? 그 문학? 아까 몽테크리스토 백작 을 패러디한 게임이 원래 다른 창세기 전 시리즈라고 원래 좋아하던 RPG 게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시리즈로 나와서 플레이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보물 창고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네요. 자신한테 맞는 게임을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 초보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게임 몇 가지만 알려주신다면. 아직 게임을 안 하신다면 굳이 해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근데 이미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나마 최근에 좀 나온 편인데 스카이 빛의 아이들이라는 스카이 빛의 아이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약간 철학적인 주제를 게임적으로 좀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전투가 없고요. 약간 모험을 하면서 그걸 약간 퍼즐처럼 풀어나가는데
그 맵마다 약간 인생의 단계 같은 거를 좀 주는 연상시키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느끼는 바가 좀 컸던 게임이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좀 아름답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좀 중요한 플레이 부분이 있어서 약간 연대를 체험하기도 좋은 그런 게임이라 이 게임은 정말 아름다운 게임이에요. 예, 꼭 추천하고 싶어요. 뭔가 캐릭터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게임인가요? 기본적으로 게임들은 대부분 성장을 기본으로 하기는 해요. 예, 그거를 성장하는 매력 때문에 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자서 하나씩 알아가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순례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것도 스포일러인데 마지막에 가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다 잃어요. 예, 다 잃고 정말 쓰러지는데 그 최후의 순간에 나의 그림자가 내가 되어서 나를 안아줘요. 예, 정말 아름다운 게임이라서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문학작품 같아요. 예,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 네. 정말 해보고 싶네요. 네, 이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으로 간접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정말 전투하고 싸우는 게임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이런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 책 읽으면서 느꼈던 간접 체험 같은 거를 이 친구들은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양질의 게임을 좀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꼭 뭐 전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또 이게 뭐 폭력적이다라고 볼 건 아니고 이게 전투가 있는 게임들은 주로 약간 어떤 그 계산적이라고 약간 좀 어떤 계획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그 성장시키고 이런 걸 주로 하는 거라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역시 아무래도 엔딩이 있는 게 좋아서 요즘 온라인 게임들 엔딩이 없어서 좀 슬퍼요. 정말 말씀해 주신 그 스카이 빛의 아이들 이 게임은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게임을 알려주셨어요.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장편을 하나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그걸 완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방금 장편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장편 조금만 소개해 주신다면. 아직 쓰는 단계라서 많이 고치고 있는데 예, 일단 약국에서 일하는 이야기인데 약국에서 이제 유령이 되어서 일하는 이야기예요. 약국에서 유령이 되어서?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포일러가 되나요? 네, 아마 또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그러면 혹시 그 게임 말고 이제 소설을 쓰실 때 관심을 두고 있는 소재나 주제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SF로 쓰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SF도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장르인데 뭐 본격 SF를 쓸 수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그런 배경이나 소재 같은 걸 차용한 작품을 언젠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네요. 저는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 직장 생활도 하시고 소설도 쓰시고 게임도 하시는데 그 안배를 어떻게 하세요? 시간 안배랄까? 아침에 일단 가장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침에 이제 소설을 쓰고요. 그다음에 출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좀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게임으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게임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뭐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뭐 좀 일찍 자거나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글 쓸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생활하고 있어요. 되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좀 부득이하게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끝으로 나에게 게임이란 땡땡이다. 이거 정의 내려주실 수 있나요? 나에게 게임이란 또 다른 고향이다. 또 다른 고향? 네.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좀 긴 편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긴 편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게임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게임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생각하면은 좀 그리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게임은 또 다른 고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게임을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 그 시절이 같이 연상이 되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영화된 게임 중에서 뭐 레지던트 이블이나 툼레이더 같은 그런 게임들이 이제 영화된 원작 게임들인데 그거를 혼자서 한 3번을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옆에서 공략집 막 읽어드리고 같이 네. 하셨구나 게임을 거의. 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랑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한참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플레이했던 것도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예, 풍경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해서 풍경 사진들도 다 찍어서 블로그에 저장해 놨거든요. 게임 가족. 네, 약간 좀 친숙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뭐 게임 많이 한다고 혼나고 이런 건 없었겠어요, 그러면? 없지는 않은데.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건 말이야.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에 나와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처음 해보는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녹음실에 들어와 본 것도 처음이고요. 제 작품을 어디서 이렇게 낭독해 본 것도 좀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렇게 저랑 게임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게임 얘기를 하니까 좀 즐거웠어요. 네, 되게 즐거우신 표정인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 되게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네, 오늘 작수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